아 이거? 아, 이거 엄청 유명한 짤이죠. 저는 네, 정말 모든 대학원생의 짤이죠. 저는 이거 핸드폰에 저장돼 있습니다. 하루에 한 번씩 저도 쓰는 데 있거든요. 있어요. 이거랑 또 저장돼 있는 거 그 키메라. 그거 처음에는 문어 붙이고 호랭이였다가 그런 코끼리 그 붙이고. 대학원생을 보여주는 수많은 짤 중에 하나. 네. 대학원에 가면 거기는 막 기본적으로 플라톤,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막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런 아테네 학당의 분위기를 점점 상상을 하고 사실 다들 처음에 그런 환상을 안 가지는 건 아닌데 들어가서 보고 비하인드를 들어보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도 똑같더라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. 되게 많이 보는 경우 중에 하나가요. 교수님에 대한 환상이 큰 경우에 그 학생이 대학원에 진학하면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학부 때 학부생이 본 교수님의 모습과 대학원생이 접하는 교수님의 모습은 대부분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. 그거 웹툰도 있었잖아요. 예전에 공대생 공부 하나라고. 나는 사학과는 아니지만 그 대학원 오기 전에 사학과 교수님들은 다 인디아나 존스인 줄 알았어. 저기 그런 거 하는 발굴을 건 줄 하고. 알았어. 예. 네, 되게 유명한 농담이 하나 있는데요. 학부를 졸업할 때는 내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한다. 석사를 졸업할 때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닫는다. 그리고 박사를 졸업할 때는 남들도 다 모른다는 걸 깨닫는다. 나만 말이 바보가 있어요. 아니다라는 거죠. 네. 보통 마지막 그렇게 단계 더 얘기할 있잖아요. 때. 교수 같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걸 아니까 대놓고 아무렇게 얘기하잖아요. 사실 이 공개 대학원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대부분 석사만 끝나고 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 쌓으려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책 읽는 게 좋아요. 저는 공부하는 게 좋아요. 라고 해서 대학원에 오면은 거의 필패라고 보면 될 것 같고. 저는 그래서 후배들한테 주로 했던 얘기는 학부생 때까지는 소비자라면 이제 대학원 과정부터는 이제 좀 생산자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좀 만들어내는 걸 고민해야 된다. 그게 좀 아마 좀 제일 큰 차이지 않았을까. 중요한 말씀이네요. 저 같은 경우는 과제 수행하다가 이럴 때 자려고 누웠는데 일 끝나고 자면서 꿈에서 코드를 짜고 있었어요 제가. 그러면 이제 그 코드를 못 잊어요 결국.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걸 어딘가에 써놓고 다시 자야 되는 거예요. 다음날 일어나서 보면 어때요? 100개 중에 한두 개는 좋은 거고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거더라고요. 정말 많이 꾸셨나봐요. 꿈에 박정희가 나타나서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. 뭐 이런 농담을 미리 하는데. 근데 확실히 이 논문들 써서 학위를 받아야 이게 졸업이 되고 그게 없이 중간에 그만두면 사실 그 대학원에서 보냈던 시간이라는 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을 수 없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잘 먹고 잘 자고 그런 편인데 석사 논문 쓰는 와중에 딱 한 번 밤을 샌 적이 있어요. 스트레스 때문에. 딱 한 번이요? 한 번이라고 하니까 또 너무 멘탈이 좋으시네요. 그 외에 이제 기본적으로 논문 쓰는 과정에 우는 사람은 정말 많이 봤습니다. 저는 울지 않았지만 멘탈이 강한가 봐요. 보통 이제 저희 전공에서는 한 100페이지 정도를 석사 논문을 쓰거든요. 네, 근데 또 이렇게 대학원에서 뭐 논문 작성법 같은 것들을 교육하기는 하지만 딱 작성법에 무슨 매뉴얼이 있어서 막 이렇게만 쓰면 논문 완전 정복 또 이런 식으로 공부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 단계에서 혼란스러운 분들 되게 많아요. 논문 잘 쓰는 법인지 뭔지 책이 있던데. 분베르토 에코 그거 보면 더 좌절하게 돼요. 네,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. 혹시 잘난 놈이 쓰는 건 안 되는구나. 너는 어쩌다 글을 한 번 못 쓸 수도 있어. 근데 그 글로 너를 만나는 독자한테는 그게 너를 평가하는 전부가 되겠지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그 프로페셔널 연구자는 어쨌든 자기 생산물을 이제 일정한 퀄리티로 계속 뽑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문장 한 줄을 완성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. 네. 그쵸. 일단은 이 한글 창 띄워놓고 커서만 하루 종일 깜빡깜빡 하는 걸 쳐다보고 있는 경우도 아니면 한글 띄워놓고 옆에는 카카오톡, 페이스북, 트위터 켜놓고 막 놀고 그건 있다가 일상이고요. 그리고 보면은 그 대학원생들 페이스북에 장기 접속해 있는 시간은 그 사람들 뭔가 쓰고 있는 시간. 네. 할 말이 없네요. 제가 그렇게 삽니다. 저도 24시간이라서 다 그런 거예요. 이 공개는 일단 쥐꼬리만큼이지만 등록금은 일단 거의 보통은 풀펀딩이 되고 약간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이 조금 들어와요. 근데 사실 생활비 명목 들어오는 게 크지는 않아요. 그래서 근데 교수들이 맨날 하는 게 그러면 집에다 얘기해서 돈 좀 받지
아니 뭐 라고 집에선 하는데. 돈이 막 펑펑 나오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탈가정을 한 상태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거 가지고 생활이 안 되고 그냥 등록금 면목으로 나오는 돈을 이제 싹싹 들었었어요. 그렇게 해도 최저임금이 간당간당하게 되더라고요. 안 되거나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메꾸고 있었는데 이번 학교 하게 된 계기도 사실 제일 큰 계기가 그거였어요. 학자금 대출에 한도가 있더라고요. 일반 학자금 한도가 있었는데 제가 그게 50이면 60만 원이 모자라서 등록을 카드로 긁어서 했어요. 석사 때는 거의 주 5일, 6일 아르바이트를 했고요. 박사 과정까지 계속 저는 과외를 10년 정도 대학 가고 나서 계속 과외를 했고 그리고 박사 수료쯤 되니까 조금 프로젝트도 하나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런 학업과 관계없는 아르바이트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. 매년 5월에 그 세금 공제를 받잖아요. 대학원생은 5월 달에 이제 기타 소득자라서 기타 넣고 6월 달에 받게 예, 됐죠. 하는데 그거를 해보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1년에 이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1,500만 원인가? 우리 무조건 다 전액 받는 단 한 번도 제가 세금을 100% 환급 못 받은 적이 없어요. 예. 저도 없어요. 저는 돈 안 되는 공부를 하면서 인문학이 뭐 워낙에 뭐 돈 안 된다 안 된다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이걸 시작할 때 청비는 각오했어요. 소박하게 살자. 인문학 연구자들은 그렇게 레귤러한 수입이라는 게 참 발생하기가 어렵더라고요. 뭐 예를 들어서 강의료도 내가 뭐 오늘 강의를 했다. 그럼 이게 바로 내일 입금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. 제 경제적인 삶을 보면은 돈이 있다가 없다가 조금 있다가 없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규칙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뭐 예를 들어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저쪽에서 집을 장만하고 라는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인문학 전공으로 대학원에 오시면 안 돼요. 그럼 정말 괴로워서요. 실제로 교수들도 그런 말 많이 하긴 하지만 집에서 지원 좀 받아라. 그러니까 집에 돈 저도 그런 없으면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석사까지는 어떻게 버티겠는데 저 석사까지 못했거든요. 박사는 못 버티겠더라고요.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. 3대가 먹고 놀 돈이 없으면 대학원 오면 안 된다. 그래가지고 학부생 때는 아니 저 선생님이 돈 있는 사람만 공부하라는 얘기인가 되게 저렇게 계급 편향적인 발언. 귀족적인 삶을 사는 뭐 그런 사람이구나 했는데 대학원 와서 한 몇 년 있어 보니까 정말 제자의 생계를 걱정하는 멘트. 이제 저한테 진학 상담 같은 거를 하거나 이랬던 학부생 분들도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들은 글도 너무 잘 쓰고 사유도 너무 좋고 대학원 오면은 정말 좋은 연구자가 될 양반들인데 다들 이제 거기서 막히는 거죠. 그래서 학업을 포기하고 그냥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서 취업하거나 그런 경우 많이 봐서 그건 좀 안타까워요. 제가 들은 것 중에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뭐를 봉투에 담아서 드리거나 하지는 않는데 박사 논문 심사가 끝나면 이제 그 자리에 심사하러 온 뭐 심사위원 한 3명에서 5명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갈 고급 식당을 이제 심사 보는 사람이 미리 예약을 해놓는 거죠. 왜 중국집도 막 좀 이렇게 룸 있고 이런 데로 박사 논문 심사비가 50만 원 정도 들어요. 논문 심사 보는 데만. 그리고 그 논문을 인쇄하는데 또 한 30만 원이 기본 들어가요. 10만 원밖에 안 들어요.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. 최소로 찍으면 이미 그럼 80만 원의 지출을 하는데 그 심사를 보는 돈 없는 대학원생이 나는 내가 교수면은 그렇게 얻어먹으면 되게 마음 불편할 것 같던데.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학교의 잘못도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. 박사 논문은 거의 책 한 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. 그런데 그 심사위원들은 그 책 한 권을 다 읽고 와서 코멘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근처에 계신 교수님들은 괜찮아요. 저 지방에서 모시고 와가지고 이분한테 사실은 식사 대접도 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 대원의 입장에서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학교가 교수님들한테 적절한 심사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학교가 적절한 심사비를 책정을 해서 그간 받은 등록금이 얼마인데 다 드려야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. 노벨상 시즌 되면 항상 얘기 나온 게 있잖아요. 일본은 가는데 우리는 뭐 하냐고. 근데 그때만 그래요. 그때만. 사실 연구자가 나올 이제 길을 다 틀어막아 놓고 연구를 왜 안 하냐, 돈을 안 쓰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. 사실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데는 딴 데 있고 실제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, 제일 이제 밑에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안 돌아가는데 먹고 살 돈이 있고 생활할 돈이 있어야지 연구를 하지. 그 돈이 없으면 연구를 못 하는 건데 그거를 광고하고 그냥 왜 못 하냐라고 얘기하면 그냥 노력해서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되냐는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도 주위에서 정말
아, 저 친구는 공부하면 정말 잘하겠다, 훌륭한 학자가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대학원에 오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사실 그랬던 건데, 뭐 이것도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그런 우스갯소리 있었어요. 미국에서도 정말 똑똑한 애들은 다 월가 들어가지 대학원 이런 데 안 간다고. 한국도 사실 근 한 10년, 20년간 비슷한 분위기이지 않았나. 네, 대학원생 되게 적어요. 전반적으로 좀 경향이 이 연구의 어떤 존재 가치를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연구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. 근데 세상에 가치 있고 소중한 것 중에는 지금 당장은 이게 교환되지 못하는 것들도 있잖아요. 뭐 바로 돈이 된다거나 판매 가능하다거나 이런 게 아닌 가치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연구 저작물의 어떤 공공성이라는 측면과 연결을 해서 지금 당장은 그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으로 교환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연구들에 대한 지원을 좀 다시 고려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. 지금 말씀하신 교환되지 않지만 가치가 분명히 가치가 존재하는. 분명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사회 비판적인 안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런 것들은 사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나 어떤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으면 자라나기, 성장하기가 굉장히 힘들죠.